자, 이제 49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사는 쪽이고 공급은 파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는 쪽인 공급의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공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것이죠. 수요가 사고자 하는 것이면 물건은 팔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말하자면 판매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어떻게, 그 가격이면 얼마만큼 난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공급자의 공급 계획, 판매 계획, 공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판매 계획, 공급 계획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량은요, 공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500원이면 몇 개 팔아야지, 몇 개 공급할 거다, 또 600원이면 몇 개 공급할 거다 하는 구체적인 양입니다. 공급 역시 마찬가지로 유량과 저량을 함께 따지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존 주택을 다른 말로 재고량, 재고주택이에요. 뭐로 다루고? 저량으로 분석하고, 신규 주택은 뭐로 분석한다? 유량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량의 공급도 있고 유량의 공급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 이론 강의 때 더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인데요, 사과에 대한 값의 공급표를 보시면, 보셔요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고, 그렇죠?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은 준다.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각각의 점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좌표축상에 옮겨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400원일 때 20개, 600원일 때 25개, 800원일 때는 40, 1000원일 때는 60, 각각의 점들을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 긋습니다. 생긴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우상향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공급 곡선인데요, 여기에 이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600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양을 볼까요? 2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600원은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가격이니까 공급 가격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5개 25는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양이니까 공급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개째 요 하나 물건, 이 물건 하나를 공급하는데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란 얘기냐면 600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공급 곡선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이론 강의 때 가겠지만, 사실 이게 생산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용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공급 곡선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생산비. 두 글자로 줄이면 비용. 공급 곡선 무슨 곡선인데요? 비용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산비가 증가하면,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 주는 거예요.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느는 거고, 그래서 공급 곡선은 비용하고 관련이 있다, 생산비하고 관련이 있는 곡선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25개째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사실은 6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 600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론 강의 때 앞으로 더 하기로 하고, 여하튼 공급 가격, 공급량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주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즉 내리면 공급량은 줄어든다는 법칙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공급의 법칙입니다. 예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씀은 안 돼. 예외가 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주는 건 원칙인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변했대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당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공급량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원인, 이게 결과. 공급량이 바뀌어요. 해당 가격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라 그러고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그냥 곡선상의 이동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공급 곡선을 보실까요? 최초에 600원일 때 요즘에 대응해서 40개였어요. 근데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면 대응점 아래로 이동하는 겁니다. 곡선상에서요. 공급량 줍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요. 대응점 보세요.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공급량이 늡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늡니다. 그리고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이걸 공급량의 변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해당 가격이 아니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요. 그래 공급량이 바뀌어요. 얘가 원인, 얘가 결과예요.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양자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양자 관계없어요. 양자 때문에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공급의 변화는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변화니까 양자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양자는 상관없다. 공급량의 변화도 양자 들어가고 공급의 변화도 양자 들어간다. 다만 원인이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이고 공급의 변화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이다. 얘는 왜 공급량이 바뀌느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보실까요? 여러분 600원일 때 40개입니다. 요 점에 대응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공급량이 늘었어요. 요 점에 대응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었어요.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한다.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요 점에 대응해서 공급량이 줄었어요. 공급 곡선 좌측 이동이죠. 따라서 해당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공급량이 바뀌었어요. 우린 이것을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량의 변화지만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의 변화라 한다. 그리고 얘는 공급 곡선 자체가 바뀌어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요약 정리를 하면 해당 가격만이 공급량의 변화의 요인입니다. 공급량 변화의 요인은 오로지 해당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당 가격만이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마찬가지군요. 해당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 나머지는 모두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아요.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 공급 변화의 요인 따져볼까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입니다. 생산 요소라 함은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되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거예요. 그 생산 요소 가격 속에 건설 인력 노동자의 임금 들어갑니다. 노동이니까. 자본으로서 여러분 어떤 건물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 있죠? 건축 자재 가격도 들어갑니다. 택지 가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 말은 건설 인력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택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생산비가 절감됐다. 생산비가 절감되면 당연히 공급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급량이 증가. 여기에 양자 붙여도 되고 양자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 양자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양자 말고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다. 보세요. 얘는 결과지. 얘가 원인이지. 근데 원인은 여기도 가격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가격은 해당 가격이 아니야. 이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건설 인력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축 원자재 가격이나 택지 가격 같은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락하면 생산비가 절감돼서 생산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느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어요. 건설 인력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잘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산 기술입니다. 여기서 생산 기술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건축 기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럼 아파트 짓는 건축 기술이 만일 발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공급량이 늘어요. 그 말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건축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퇴보하는 경우는 따지지 마십시다. 그래서 건축 기술의 발전은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 조세 부과 및 보조금의 지급을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조세를 뭐로 받아들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공급자는 조세를 뭐로 받아들일까요? 1번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2번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따져봐야 돼요. 뭐죠?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는 이것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올라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자에게 조세 부과하면 공급량이 줄어요.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주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마치 감소하는 거죠. 보조금 준 만큼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는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잘 기억하시고, 결과는 공급량이 바뀌는데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따라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의 공급 곡선을 살펴보도록 해요.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보도록 할 건데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여러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하냐면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부증성이 무슨 뜻이냐면 토지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때 공급은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물리적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리면 좌표 축성에 그림을 그리면 가격이 변해도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은 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량은 줄지 않습니다.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총량이 여기서 이만큼이라 합시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토지의 총량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도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어요. 바다를 메우는 거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이나 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토지 퍼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공급량이 고정되는 것, 이게 공급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언제나 공급 곡선이 이런 모양이면 언제나 무엇을 의미한다? 공급 불가능을 의미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그림은 무조건 공급 불가능, 늘릴 수 없어요. 늘릴 수 없어요. 수직선. 그리고 이 그림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수직선 그려야 돼요. 앞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직선 이렇게 말하셔야 돼. 이게 그림에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 습관이 붙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실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독위원이 두 사람인데 여러분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혹시 부정행위하는 줄 알고 내보내요. 진짜로 쫓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절대 들이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수직선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수직선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토지의 경제적 공급곡선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공급곡선이 용도적 공급이거든요. 이 용도적 공급이 무슨 뜻이냐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 뭐다? 용도적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를 줄이는 대신에 택지를 늘리는 거예요. 농지를 택지로 용도를 바꾸는 거죠. 그럼 농지가 줄지만 택지는 늘겠죠. 이게 용도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이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이용되던 것이 주거용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한 것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요. 또 보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그림들의 특징은 어떤 모양인가요? 우상향 곡선이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상향 곡선이요.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 불가능.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면 공급 가능.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가파른 그림, 두 번째는 완만한 그림. 가파른 그림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양이 조금밖에 못 늘어요. 완만한 그림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데 양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예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아예 수직선은 공급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량의 변화가 작습니다.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량 변화가 큽니다. 공급을 늘리기가 얘는 어려운 거예요.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은 걸린다 합시다.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린다 합시다. 그러면 2년 동안 시간을 주는 것과 20년 동안 시간을 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아파트 공급이 더 쉬울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20년이 더 쉽겠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2년이야. 2년. 얘는 2년 동안 시간을 준 거고 상대적으로 얘는 20년간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에 비해서 20년에 비해서 얘는 뭐예요? 단기. 그러면 2년에 비해서 20년은요? 장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말해요.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다요? 완만하다요? 가파르다. 장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다요? 완만하다요? 완만하다. 단기는 공급이 어려워요. 짧게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2년 동안 공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있긴 하지만 많이 늘릴 수 없다.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다. 그러나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지면 공급할 수 있다.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직선. 아예 공급 불가능. 공급할 수 있다. 어떻게 돼요? 우상향의 모양. 그러나 가파른 그림은 우상향이 돼 가파른 그림은 공급이 어렵다요. 완만한 그림은 공급이 쉽다요. 그러면 이제 눈썰미로 짐작 때려 맞춰 보시면 공급 곡선 무지막지하게 공급할 수 있다.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은 보나마나 수평선이 될 거예요. 이런 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가격이 살짝 올라갔더니 공급이 무지막지하게 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엄청 늘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이진 않죠.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우상향의 모양을 따지게 되는데 단기는 가파르고 장기는 완만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공급이 어렵다고 얘는 공급이 쉽다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공급 곡선 정리입니다. 세 개의 그림을 그리겠어요. 첫 번째 수직선은 뭘 의미한다?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공급 불가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우상향은 뭘 의미한다?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얘는 어렵다고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을 늘리기가 쉬운 거는 완만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파른 그림은 공급이 어렵다. 완만한 그림은 공급이 쉽다. 이 둘을 비교하면 얘가 단기고 얘가 장기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천천히 되짚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 서설 부분입니다.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입니다. 이렇게. OX 문제가 아니에요. OX를 우리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한 것들의 내용들을 그냥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점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복습 문제, 복습 자료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물론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지만 그냥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지닙니다. 여기서 종합과학이다 이 말은 짬뽕했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로 들어갑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결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미시 엔드이니까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여기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이란 등기 등록입니다.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함으로써 부동산에 둔하여 취급된다 이 말인 거죠. 세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누가 봐도 경제적인 측면만 쭉 나열한 거죠. 경제적 개념으로 구분한다는 것. 네 번째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이게 지표 공간이 수평 공간, 지하가 지하 공간이 지중 공간, 그리고 공중 공간 이를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그랬고, 다섯 번째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이란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부담의 정도를 말하는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여섯 번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이렇게 불러요.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곱 번째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의 바닥 토지는 하천부지예요. 도로의 바닥 토지는 도로부지입니다.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부지 용어 알아두시고. 8번의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택지라고 부릅니다. 9번의 나지는 벗을 낮자 써서 나지는 토지에 건물 없고요. 그 밖에 정착물도 없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빈 토지를 나지라고 부릅니다. 10번째 필지는 토지의 등록의 단위, 등기나 등록의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11번째 획지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한 덩어리의 토지를 말합니다. 일단의 토지죠. 12번째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에 관한 얘기고요. 13회 이행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 용어 알아두세요. 부동산의 특성 부분은 주로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는 5가지를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부용부계인,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습니다. 인문적 특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 3가지, 물론 더 있지만 3가지가 중요합니다. 용, 병, 위,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로는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 부분이 있는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의 순서로 우리가 다룰 건데요. 먼저 수요 부분에서 수요는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그 수요량은 구체적으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 개념을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유량의 예로는 소득, 수입, 수익, 급여, 월급, 임금, 가계소비, 생산량, 거래량 요건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두시고요. 3번째 절량의 예로는 인구, 도시 인구는 그래서 절량, 자산, 자본, 소비재, 통화량, 가치나 가격, 재고량 여기서 주택의 재고량에는 기존 주택의 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변동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절량에다가 무슨 변동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 뭐로 바뀌냐면 유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인구 변동은 유량이다. 자산의 변동도 유량이다. 재고량의 변동도 재산 변동 다 유량의 경우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자 붙여주면 유량으로 바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준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항상 준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외도 있으니까. 그 다음 5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의 가격이란 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말할 때 이 가격은 해당 가격인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수요 곡선,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의 이동입니다. 6번의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바뀌는 것. 7번의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하는 제와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인 재화를 정상제라고 합니다. 8번째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재화, 정상제가 소득과 같은 방향이면 열등제는 소득과 반대 방향인 재화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9번의 대체제는 용도가 비슷한 한 재화 대신에 다른 재화를 소비해도 만족에 별 차이가 없는 재화들을 가리켜서 대체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체제 콜라와 사이다의 경우는 대체제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사과와 배의 경우도 대체제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대신에 홍차를 먹었더니 만족의 차이가 없다면 커피와 홍차도 대체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부동산에 보통 시험에 주는 예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예를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간혹 아파트와 오피스텔, 아파트와 빌라도 대체제 관계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0번째 보완제는 한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커피와 커피크림의 관계, 자동차와 휘발유의 관계, 바늘과 실의 관계도 보완제이며 예를 굳이 든다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와 인테리어 관계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주는 그런 관계를 보완제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11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예상이 된 겁니다. 그럼 원인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에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다. 12번의 공급이란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공급량은 공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13회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공급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가리키는데요. 기존 주택의 경우는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절약 개념이고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신규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유량으로 분석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4의 공급의 법칙이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법칙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든다.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준다.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입니다. 15의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곡선상의 이동이죠. 16의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하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것 이거는 공급의 변화라는 것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의 변화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이 바뀌는 것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곡선상의 이동이고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17의 공급이 쉬워질수록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공급할 수 없는 그림은 수직선, 공급할 수 있는 그림은 우상향의 모양인데 우상향의 모양이더라도 가파른 그림이 공급이 어렵고 완만한 그림이 공급이 쉬워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급 가능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부분은 총론과 경제론 가운데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 시간 2주차에는 경제론 부분 가운데서 균형에 관한 이야기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어떻고 균형점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균형을 다루고 탄력성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1주차 내용들을 확실하게 반복 복습하셔서 확실하게 알아준 상태에서 부동산 경제론 이어서 두 번째 주로 들어가시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성취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